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요동치고 있죠. 미국의 금리 정책, 달러 강세, 그리고 각국의 통화 가치 변동까지. 특히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시 전체,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화와 달러의 환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대거 내놓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원화로 바꾸는 거죠. 이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당연히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연말쯤에는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새해가 되고 2,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압도적으로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간 부문에서도 어마어마한 달러 수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년에 예정된 기업 공개 시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규모의 자금 조달이 예상되고 있어요. 오픈 AI, 스페이스X, 스트라이프 같은 초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세 회사만 해도 최소한 3조 달러에서 5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려든다는 건 결국 전 세계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죠. 당연히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환율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보통 2, 3월이 지나고 봄철로 접어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죠. 특히 여름 휴가철이 되면 여행 수지가 크게 악화됩니다. 여행 수지가 악화된다는 건 해외에서 쓰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결국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연초에는 잠깐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내년 중반쯤 되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전망이고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으로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마지막 회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 결정에 반대하는 표가 몇 개나 나오느냐는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상으로는 3표 정도의 반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사 쿡 같은 고정 멤버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 일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점도표라고 불리는 금리 전망 차트입니다. 각 위원들이 내년 금리를 얼마로 예상하는지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점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부 의견 차이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내년 금리를 2.25%까지 내려야 한다고 보는 위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준 내에서도 금리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아마도 금리를 내리긴 하지만 앞으로의 인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식의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온건파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파월 의장으로서는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정도의 중립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면 연준의 통일성에 금이 가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말 정책금리가 3%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케빈 해색 같은 인물이 들어오고 그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까지 거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케빈 해셋은 선거를 의식한 경기 부양책에 적극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인물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현재 금리에서 최소한 1%포인트는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금리가 2%대로 진입하는 거죠.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논리도 작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투자 경쟁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성격도 띠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오픈소스 인공지능 진영을 중심으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설비 등등 모든 게 돈이거든요. 이런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려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줘야 하고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걸 돈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누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느냐가 기술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도 미국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럼 일본 엔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엔화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수출 구조가 비슷해서 환율 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엔화가 약해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러면 우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엔화가 강해지면 우리한테 유리하고요. 최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었죠. 보통 일본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을 급히 팔아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엔화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있던 돈이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엔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환율 움직임을 보면 그 정도로 큰 충격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는 건 보험사들의 대규모 자금 회수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제 가장 관심 있으신 주식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연말 연초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폭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늦게 찾아오는 산타 랠리가 내년 봄, 정확히는 춘분 즈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케빈 해색 같은 인물의 등장 가능성이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떠받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한 대형 기업 공개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인공지능 관련 투자도 미국이 중심이거든요.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는 만큼 미국 증시에 더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시장도 나쁘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년 4, 5월경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고 나서 정말로 빅컷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를 생각해봐야 해요.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에 75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75%포인트를 확 내리는 초강력 인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의 기회로 볼 수도 있죠. 이런 해석의 차이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크게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우선 단기 차익을 노리는 복잡한 전략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했다가 다시 기업 공개 시장에 투자하는 식의 전략 말이에요.
이건 마치 서커스 고개사가 공중제비를 도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야 하고 중간에 환율 변동이나 시장 급변 같은 변수가 생기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은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거고 이 과정에서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은 분명해요.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그에 따른 가치 창출도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한 석 달 정도는 귀를 막고 현업에 충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물론 석 달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뉴스에서는 증시가 올랐네, 떨어졌네 하는 소식이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경험상 이런 시기에 자주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가는 거죠. 환전 전략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연초에 미리 달러를 확보해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환율이 잠깐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때 달러를 사두면 이후에 환율이 오를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셈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겠지만요. 금 투자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금 가격은 빠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기초 원자리죠.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리가 작용해요. 구리가 오르면 은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도 귀금속이지만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구리와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어요. 은 가격이 오르면 이번에는 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역사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는 금의 매력이 더욱 커집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죠. 은행에 예금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도 함께 떨어지면서 금의 상대적 매력이 올라갑니다.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 안전자산이면서 가치저장 수단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더욱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금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혼란,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니까요.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의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두드러지는데요. 이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에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워낙 큰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금 가격은 당분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금을 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다는 특성을 잊지 말아야 해요. 순전히 가격 상승으로만 수익을 내야 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전부를 금에 투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게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험 분산 효과를 누리면서도 다른 수익성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금 투자 방법도 다양합니다. 실물금을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금 관련 상장 지수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금광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물금은 보관에 번거로움이 있지만 실제로 자산을 소유한다는 안정감이 있고, 상장 지수 펀드는 편리하지만 운용 보수가 들죠. 금광주는 금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기업 리스크도 함께 안고 가야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년 금융시장은 상당히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연초 안정 후 중반 이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금리는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랠리가 이어지다가 봄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금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셋째,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전문가라도 완벽하게 맞추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비하는 건 가능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시장이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100% 확실한 건 없어요. 다만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하고 만약 틀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자산 배분 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유연성도 필요하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정보의 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된 정보예요. 특히 주식 관련 정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퍼뜨리는 정보일 수도 있고 단순히 잘못 이해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때로는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투자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니까요. 심리적 관리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두가 낙관적이 되고 나쁠 때는 모두가 비관적이 되죠. 하지만 좋은 투자자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재테크는 중요하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투자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투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목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금융시장은 많은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런 주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 게 분명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